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세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셔서요. 택시, 버스, 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만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꼬여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출제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3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 우리가 교차를 운행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적색 신호도 있고 녹색 신호도 있고 황색 신호가 있잖아요. 노란불로 깜빡거린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옳은 것 그랬어요.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다. 황색 불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일단 자동차를 세워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교차로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으면 일단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황색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서야 된다는 개념에서 정지선 앞에 서야 되겠죠. 따라서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황색 신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직진 신호와 마찬가지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황색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간다.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한다. 아니다. 황색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정지선을 넘게 되면 교차로를 통과하면 되겠죠. 이것도 아니죠. 과속해서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통과한다. 과속을 하면서 아니겠지요. 따라서 황색불이 들어오면 다음 신호가 적색으로 바꾼다든가 또 황색으로 바뀐다는 개념이 있겠지만 일단은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황색 신호를 인식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교차로상에서 신호 위반에 대한 사고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표시하는 것은 1항이 되겠어요. 따라서 황색 등화의 의미는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또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확하게 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한번 봐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호가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종렬로 되어 있느냐, 횡렬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의미인데 일단은 신호는 사색등이 있잖아요. 삼색등이 있고 이색등이 있고 그 다음 보행자는 이색등이에요. 보행자는 정지하세요, 걸으세요 라고 하는 두 가지로만 주지만 사색등이고 삼색등이 있어요. 사색등은 제일 앞에가 뭐예요? 적색 신호입니다. 황색 신호고요. 화살표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거고요. 녹색은 직진 신호이죠. 그러니까 좌회전이 가능한 곳은 사색등, 그 다음에 삼색등은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 이때 이제 비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순간에 맞춰서 그때도 대부분 이제 녹색으로 되었을 때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주잖아요. 삼색등입니다. 그래서 사색등은 좌회전이 가능한 곳, 삼색등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 이색등은 적색과 녹색만 계속 가고 쓰고 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고 또 종으로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것. 알고 계시지만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색등은 제일 앞에가 뭐다? 적색이다. 그 다음에 황색이다. 그 다음에 좌회전 화살이다. 화살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녹색으로 직진이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등화의 신호등에 대한 현시라고 그러죠. 불이 켜지는 것은 이와 같이 단계로 켜지는데 사색등이 있고 삼색등이 있고 이색등이 있구나. 신호등에 대한 종류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할 때가 있고요. 노란색으로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걸 전멸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통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색으로 전멸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는 어느 경우든 간에 그 신호를 보자마자 무조건 섰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노란불, 황색으로 깜빡깜빡 전멸될 때는 뭐예요? 쓸 필요는 없어요. 서행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주행하면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색 전멸은 뭐다? 일단 정지하고 가는 것이다. 노란불로 깜빡거리는 것은 서행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혹 교차로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할 때 보게 되면요. 어느 한쪽이 적색 전멸,
어느 한쪽이 황색 전멸했을 때 서로 가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결코 적색 전멸대에 갔던 자동차는 섰다 갔느냐 안 갔느냐를 명확하게 봅니다. 그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곧바로 모든 책임은 적색 전멸대에 서지 않고 일단 정지하지 않고 갔던 자동차가 모든 사고의 책임 가해자가 된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호라든가 뭐 신호는 자체는 지시죠. 신호에 따른 의무는 모든 운전자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다 있어요.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되는 신호 또는 지시 이 자체가 뭐예요? 신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의무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도 신호에 따를 의무가 운전자한테는 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 공무원 및 자치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를 따라야 돼요. 그건 뭐예요? 모험운전자, 그 다음에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소방자동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신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신호라고 하는 건 뭐다? 신호등에 의해서 현시되는 거, 불이 켜지는 거지요. 현시되는 것이 바로 신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찰관이 신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찰관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보조하는 사람,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모험운전자,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소방자동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것들 모두가 뭐라?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신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신호할 때 당연히 신호에 지켜야 돼요. 이때에 모범운전자가 나와서 신호하는 것도, 헌병이 나와서 신호하는 것도, 또는 소방자동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그 소방공무원이 유도하는 것도 전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신호등이 현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 수신호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호하는 걸 따라가야 되지만,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적색, 황색, 녹색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교통의 어떤 소통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경찰관이 와서 신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은 녹색인데 경찰관이 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적색 신호인데 경찰관이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신호에 따라가야 되느냐? 알고 계시죠? 신호등이 현시하는 것보다 경찰관 신호가 우선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냐? 아니다. 경찰관도 또 모범운전자도, 그다음에 헌병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도 경찰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가끔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신호등이 우선이냐,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가 우선이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제 운행하다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죠. 빨간 명찰을 차고 빨간 모자 다신 쓰고 오신 분 있죠? 해병대 출신,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학교 앞에 가게 되면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되게 어머님들이죠. 녹색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수신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봉사하시는 그냥 보통 우리가 잘 아니까요. 해병대의 출신의 참 그 모범적이신 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봉사하시는 분 중에 녹색 어머니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신호등하고 이 해병대 출신의 봉사자나 녹색 어머니의 엄마들이 신호할 때에 겹쳤을 때는 어느 신호가 우선이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병대 출신과 녹색 어머니가 신호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 신호라든가 모험운전자나 헌병이나 소방공무원의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다? 신호 위반이 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의 어떤 봉사자나 녹색 어머니가 하는 신호는 문제가 됐을 때 신호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황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어떤 그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은 하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의 신호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병대 출신이나 녹색 어머니의 신호는 우선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그 신호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신호가 우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있으면 뭐예요? 서로 엇갈리게 되는 거죠. 엇갈린다는 건 뭐예요? 서로 부딪히는 사고로 연결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를 한 후에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이냐?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 일시 정지란 말이죠. 서행이 아닙니다. 무조건 섰다 가야 된다. 어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색 등화의 전면, 빨간 불로 깜빡깜빡했을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 황색 등화의 전면은 뭐예요?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서행하면서 좌우 살피고 안전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녹색 등화 당연히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또 녹색 등화 전면이나 녹색 등화로 켜졌을 때도 계속 켜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진행하라 그런 건 아니고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황색 등화도 서행하면서 진행하면 돼요. 그러나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적색으로 빨간불로 깜빡깜빡했을 때는 무조건 섰다 가야 된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사 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4개의 색으로 등화된 사색등이에요. 사색등이 횡으로 옆으로 되었을 때에 어떻게 신호가 배열되어 있느냐? 제일 왼쪽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적색 신호.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차로를 생각하면 돼요. 아, 제일 왼쪽이 빨간불이지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이죠.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 녹색 화살표 표지, 그 다음에 직진 신호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설명 그림으로 보셨죠? 따라서 사색 등으로 옆으로 되어 있을 때, 행으로 될 때 적색, 황색, 녹색, 그 다음에 뭐예요? 녹색 화살표예요. 좌회전, 그 다음에 녹색, 직진이죠. 이렇게 신호등이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운행하다 보면 경찰관이 도로에 서가지고 위반하는 자동차를 다 단속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설치를 해놓은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동으로 찍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무인 교통장비 단속용이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고 있는 장비. 그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 아시죠? 가속 카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인 단속용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인 단속용 장비에 대해서는 왜 설치되어 있느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증명하기 위해서 무인 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모든 곳에 무인 단속 장비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한 곳도 일부 있지만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설치는 누가 한다? 시장이 하고 관리를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무인 단속용 교통장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문제를 또 여기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의 틀린 것은 누구냐 그랬네요. 자, 경찰서장 아까 그 설치와 관리 의무가 있어요. 시장 등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요. 그러나 도로관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인단속기를 뭐 설치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을 여기서 표시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사망에다가 여러분이 표시하게 되면 정답으로 체크가 되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금방금방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호등은 지금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떤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신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녹색 신호예요. 근데 경찰관이 딱 정지 수신호를 했단 말이죠. 이때는 누구 거 따라가야 된다? 당연히 경찰관 신호가 우선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자,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신호기의 체제에 먼저 따라야 된다? 아니죠.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 맞는 답이에요. 먼저 발동된 신호에 따라 한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 다음에 어느 신호에 따라도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어쩌면 이런 문제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설명되면 그거 맞아요. 나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유치원 당연히 초등학교 당연히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위 특수학교는 지정이 돼요. 어떤 장애 신체가 좀 불편한 어린아이들 그런 학교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하게 답은 2항이 되겠네요. 3항은 뭐예요?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주위, 보육시설, 어린이를 돌봐주는 곳인데 100명 이상이 있을 때는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 학교도 아니지만 이런 때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 주위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어린이 보호지역으로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주위에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지정과 그다음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안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원, 이때는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원, 수강생 100명 이상이 있는 곳. 이런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을 해서 그 지정이 되게 되면 뭐예요? 시속 30km 이내로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아까 문제와 같이 이걸 빼놓고 다른 것이 예제가 나오면 탁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차마의 운전자가 뭐 자동차나 마차의 개념인데 하여튼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모든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좌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다 통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방 통행로인 경우에는 뭐예요? 중앙으로 갈 수 있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도로의 파선동으로 도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상태, 이때는 도로 좌측이나 중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할 경우 폭이 좁으면서
폭이 좁다 보니까 앞지르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뭐예요? 도로 좌측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 우측 통행이 도로 폭등이 충분한 경우 우측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도로가. 근데 왜 좌측으로 가야 돼요? 왜 중앙으로 가야 돼요? 틀린 거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제를 이해하시면 답을 이와 같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신다. 한 번 더 기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와 같은 동영상 해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틀어서 보시고 뭐 쉽고 이해가 빨랐던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걸 한두 번 더 봐두시면 시험장에서 쉽게 여러분이 답을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차마의 통행 한번 봐요. 차마가 다닐 수 있는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 통행해야 돼요. 모든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야 된다. 기본이에요. 그러나 좌측이나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 경우도 알아두십시오. 말하자면 도로의 중앙이라든가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일방 통행인 경우에요. 좌측 또 내지는 중앙선 쪽으로 중앙 쪽으로 갈 수 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가야 되기 때문에 좌측이나 중앙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아가지고 좁아서 어떻게 추월한 경우 중앙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나 마차.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자동차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동차가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어떻게 해석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게요.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선으로 해가지고 황색 선으로 하얗게 노랗게 하나나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이렇게 점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앙선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교행하는 자동차가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라 라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뭐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점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을 때만 넘어가서 추월해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용된다. 이때는 대부분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 일방 통행에서는 뭐 교행하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좌측을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추월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차마의 모든 자동차는 우측 통행해야 된다. 그러나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걸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냥 맞출 수 있겠죠. 일방 통행로인 경우, 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의 자체를 앞지르게 한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도로 우측 통행이 되도록 폭이 충분한 경우, 도로 우측 폭이 충분한 경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좌측으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사항에다가 여러분께서 표시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자동차가 지금 뭐 차마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우마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냥 차마를 그냥 자동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차마의 운전자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 차로가 하나든 두 개든 간에.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류하고자 한다는 의미의 문제예요. 따라서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도로로 합류할 때에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휙 그냥 가버려야 되냐? 아니겠지요. 일단은 딱 서가지고 여기에서 가는 자동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겠죠. 따라서 차마의 운전자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 진입할 때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은 정속으로 그냥 가버린다? 기본 정해진 속도로? 아니다. 서행? 아니에요. 주행 정지?
무조건 선다? 아니다. 일단 정지라는 말 있잖아요. 일단 정지, 일시 정지, 일단 정지해서 상황을 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뭐예요? 주행 정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상황 보고 가야 된다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차량이 고장이 났네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그냥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커요. 제2차, 제3차 사고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다. 적색 섬광 신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제동 등의 불꽃 신호를 해놓는다. 야간이겠죠. 400,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섬광 신호 번쩍번쩍 하는 거겠죠. 켜야 된다. 적색 깃발을 설치한다. 자, 안전 삼각대 꼭 고장나면 조치해야 됩니다. 적색으로 섬광 불빛 반짝반짝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고장나면 거리가 고속이니까요. 500m 지점에 식별할 수 있는 번쩍번쩍하는 특히나 야간에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적색 깃발을 꽂아놓는다? 이건 아니죠.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에 조치해야 될 사항은 1항, 2항, 3항 아닌 것은 어떤 거다? 사항이 되겠죠. 따라서 적색 깃발 설치를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맞힌 걸로 정리가 될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다 차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안전 삼각대 꼭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방 500m 좌우 앞뒤 이런 데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번쩍번쩍 특히나 야간에 그 불꽃 같은 것으로 신호해 줘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제한. 자동차만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지요. 그걸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그래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마냥 무제한으로 속도를 내고 갈 수는 없어요. 뭐 독일에는 이제 일부 아우토반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속도 제한이 없는 곳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고 속도 이상으로 가서도 안 되고 최저 속도 이하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 90km입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최저속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뭐 시속 20km 쭉 가면 안 되잖아요. 최저속도는 30km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30km에서 90km 시속이죠. 이 안에서 움직여서 가야 되는 자동차, 주행해서 가야 되는 자동차가 자동차의 도로가 뭐다?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따라서 답은 정확하게 1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속도 위반, 과속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에서 통행 속도는요, 도로마다 각각 다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는 얼마? 시내 도로라고 하죠. 시속 60km 이내로 되어 있어요.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는 80km 되어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50, 30이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 아시죠? 일반 도로, 시내 도로에서는 60km로 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10km를 낮췄어요. 그래서 60km로 되어 있던 것이 50km로 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뭐 도로 상황에 따라서 40km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는 60km로 개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도로, 도로교통법상 60km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속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관할관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줄여놓을 수 있는 것은 그 관할관청의 어떤 그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기본은 뭐다? 60km 이내로 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던 시속 최고 속도 얼마? 90. 최저 속도 시속 얼마? 30km. 이하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이상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서 경차에서 다 달라요. 자, 편도 1차로는 얼마? 최고속도 80km, 최저속도 얼마?
고속도로에서는 50km 최저속도예요.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50이라고 되어 있고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줄이 그어져 있는 건 뭐예요? 최저속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90 써 있고 100 써 있는 건 뭐예요? 최고속도예요. 그러니까 최고속도 90km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50km 이하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최저속도 표시인데 밑에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속도 80, 최저속도 50.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최고속도 얼마? 100km. 그 다음에 최저속도는 똑같아요. 50.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100km가 아니고 80km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고속도 120km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 경부고속도로 한다 얼마? 100km잖아요.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는 얼마? 110km로 주었잖아요. 이와 같이 경찰청장이 이 도로의 완만한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에 기본은 얼마로? 100km 되어 있지만 120km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은 최고속도 얼마? 90.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최저속도는 얼마? 50km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자동차별에 따른, 자동차 종류에 따른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용차로 한번 봐요. 전용차로라고 하는 것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고 다인승 전용차로가 있잖아요. 일반 자동차는 이리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는데 버스 전용차로는 어떤 자동차만 갈 수 있다?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타야 돼. 5명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예요. 다인승 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그 경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 경우에는 다인승 전용차로로 갈 수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는 당연히 자전거만 가는 것이다. 따라서 버스 전용차로, 그 다음에 다인승 전용차로 이것은 뭐예요? 도로는 좁고 자동차는 많고 교통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차종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자동차를 좀 많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가 전용차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도 중에 하나 잊지 말고 넘어가실 거, 견인할 때 속도가 있어요. 총중량 2톤 미만인 자동차가 2톤이 안 되는 소형 화물 자동차 개념 같은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끌고 간다? 승용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3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가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가 다른 것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얼마? 시속 25km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견인할 때의 속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별의 어떤 그 차로에 갈 수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교통법 복잡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도 안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도로교통법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편도 아직 남아있는 도로교통법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함으로써 여러분은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